목감기와 코감기 때문에 목소리가 깨끗하지 못한 점 양해 부탁드리며 오늘의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아들 둘을 키우고 있는 40대 후반의 최선영입니다. 지금은 남편과 주말마다 낚시도 가고 배낭 메고 등산도 다니며 세상 둘도 없는 술친구이자 베프처럼 지내고 있습니다. 겉보기엔 그저 평화롭고 화목해 보이는 중년 부부지만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저희 부부는 이혼 법정의 문턱까지 갔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제 시어머니 때문이었습니다. 결론부터 시원하게 말씀드리자면 저는 그 지독했던 시어머니와의 시월드 전쟁에서 이겼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시어머니와 연락 한 통, 문자 한 줄 주고받지 않고 살고 있어요. 시어머니가 제 삶에서 빠지니 남편과 이혼할 이유도 없고 아주 평화롭고 고요하게 살게 되네요. 제 인생에도 봄날이 온 느낌으로요. 제 속을 까맣게 태우다 못해 하얀 재로 만들어버릴 뻔했던 시어머니와의 전쟁 같은 이야기를 털어놓으려 합니다. 사실 결혼 준비를 했던 시절부터 어느 정도 이런 전쟁이 예견되어 있었던 것 같아요. 남편의 본가는 경기도 외곽의 소도시였고 어머님은 그곳에서 오랫동안 장사를 하신 분이었습니다. 결혼 인사를 드리러 처음 내려갔던 날 어머님의 눈빛을 아직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며느리 될 사람이 와서 반가운 게 아니라 마치 내 아들 뺏으러온 여우를 감별하겠다는 듯한 매서운 눈빛으로 저를 위아래 훑어보셨거든요. 식사 자리에서 시어머니는 대뜸 예비 며느리인 저에게 물으셨습니다. 그래, 너는 우리 민중이랑 결혼하면 어떻게 내조할 생각이니? 저도 똑같이 맞벌이로 일하고 있는데 저한테 어떻게 남편을 내조할 건지 물어보시더라고요. 사실 인사드리러 가는 자리에서 이런 말을 대놓고 물어보는 분이 다 있구나 싶어 좀 당황스러웠지만 그래도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아, 서로 돕고 의지하면서 친구처럼 잘 살려고 합니다. 그러자 시어머니의 미간이 확 찌푸려지더군요. 본인이 원하는 대답이 아니었던 거죠. 그리고는 밥숟가락을 탁 내려놓으며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말이다. 나중에 늙어서 힘없어져도 요양원 같은 데 안 간다. 무조건 우리 민중이랑 같이 살 거야. 그 말에 저는 좀 당황스럽더라고요. 시종일관 저한테 무슨 빚 받으러 온 빚쟁이처럼 구시는 거예요. 그 모습에 제 남편도 제 눈치를 보면서 장난치듯이 그러더라고요. 아, 엄마, 무슨 소리야. 요즘 세상에. 난 엄마랑 안 살아. 우리끼리 살 거야. 남편 딴에는 저를 감싸준답시고 혹은 분위기를 풀려고 한 말인 것 같기도 했지만 눈치 없는 소리라 오히려 화근이었습니다. 그런 소리를 한 건 아들인데도 그 말을 듣자마자 어머님의 얼굴이 불그락 푸르락해지더니 저를 쏘아보시는 거예요. 말은 아들한테 따졌지만 눈은 저를 노려보고 있었죠. 기가 막혀서 아들놈 키워봤자 소용없다더니 아직 장가도 안 간 놈이 벌써부터 지 마누라 눈치 보면서 애미를 고려장 지내려 드네. 아, 고려장이라니. 엄마는 말씀도. 요즘 요양시설 얼마나 잘 되어 있는데. 뭐가 어째? 참. 그러더니 저한테 그러시는 거예요. 너 뒤에서 내 아들한테 절대 시부모 안 모신다고 하라고 시켰니? 황당하더라고요. 저하고도 처음 보는 날이라서 완전 초면인데 이렇게 말씀하신다고? 말문이 턱 막혔고 분위기는 순식간에 싸해졌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찜찜한 마음으로 첫인사를 마쳤습니다. 돌아오는 길 남편은 저한테 미안해하면서 그러더라고요. 자기야, 엄마가 아까 한 말들 신경 쓰지 마. 엄마가 시골분이라서 좀 말을 저렇게 하시는데 속마음은 따뜻해. 그리고 뭐 아까 나중에 같이 살아야 되느니 그런 것도 신경 쓰지 마. 어머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신경을 안 써?
그리고 어머님이 나 별로 마음에 안 들어 하시는 것 같아. 에이, 아니야. 우리 엄마 말만 저렇게 하는 거라니까? 그리고 우리 엄마 특징이 한 가족 되면 또 얼마나 잘해준다고. 정말? 그럼 그냥 우리 엄마가 아들 장가 보내기 서운해서 하시는 말씀이라고 생각해줘. 남편은 어머님이 서운해서 괜히 그러는 거고 원래는 따뜻한 분이라더군요. 사실 그게 사실이 아니라는 건 저도 어느 정도 속마음에선 알았습니다. 만약 진짜 성정이 따뜻하신 분이면 처음 인사 온 예비 며느리한테 그렇게 하지 않으셨겠죠. 하지만 저도 남편이 좋고 그 결혼이 하고 싶었기에 그냥 모른 척 남편 말을 믿고 현실을 외면했던 것 같습니다. 사실 첫 만남부터 어머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면 저도 이 결혼은 아니구나 생각했어야 되는데 말이죠. 첫인사를 했던 그날의 일은 사실 제 목줄을 서서히 죄어올 끔찍한 예고편이었습니다. 왜냐면 어머님은 결혼 후 저를 진심으로 아들 뺏어간 도둑 취급하셨거든요. 어머님의 기행은 신혼여행에서 돌아온 날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어머님이 술에 잔뜩 취해 남편에게 전화를 거셨는데 대뜸 대성통곡을 하셨어요. 아이고 민주가 내가 널 어떻게 키웠는데 금이야 오기야 키워놨더니 웬 여우 같은 게 홀라당 채가냐. 나는 이제 누구 보고 사냐. 아들 뺏겼다. 아이고. 남편도 당황해서 제 눈치를 보며 자리를 피하면서 전화를 받더라고요. 하지만 어찌나 큰 소리로 우시는지 옆에 있던 저한테까지 다 들릴 정도였죠. 그 울음소리에 등골이 오싹해지는 거예요. 어머님은 저를 며느리로 맞은 게 아니라 마치 자신의 남자를 뺏어간 연적으로 생각하시는 것 같았거든요. 그렇게 생각만 할 뿐 아니라 말도 함부로 하셨습니다. 결혼하고서도 한 달 정도 지났을 때였어요. 저는 그맘때 친정에 가게 되었고 친정에서 엄마 밥 먹고 푹 쉬다 오게 되었죠. 얼마나 잘 쉬었는지 며칠 사이에 2kg 정도 쪘더라고요. 그리고 바로 시댁에 가게 되었는데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던 어머님의 눈빛이 예사롭지 않은 거예요. 그러더니 대뜸 독설을 날리시더군요. 아니 너는 결혼한 지 얼마 됐다고 벌써 그렇게 살이 찌냐? 아, 최근에 좀 잘 먹어서. 아휴, 여자가 결혼했다고 긴장 풀고 관리 안 하면 남편이 밖으로 놔두는 거야. 네? 저는 잘못 들었나 싶어 되물었는데 어머님은 아랑곳 않고 말하시더라고요. 나중에 우리 민중이 바람나도 탓할 것 없다. 네가 그렇게 푹푹 퍼진 탓인 줄 알아. 결혼한 지 한 달 된 며느리에게 덕담은커녕 아들이 외도해도 네 책임이라고 하다니 기가 막혀서 말이 안 나왔습니다. 옆에서 듣다 못한 남편이 제 어깨를 감싸며 그러더라고요. 엄마, 무슨 말을 그렇게 험하게 해. 선영이 지금 딱 좋아. 보기만 좋구만 왜 그래? 그러자 어머님의 눈빛이 순식간에 도끼눈으로 변했습니다. 질투심이 활활 타오르는 게 보일 정도였죠. 무서울 정도더라고요. 아이고, 아들 키워봤자 소용없다더니 벌써 마누라 치마 보게 쌓여서 애미를 들이받네. 너 벌써부터 저 물건한테 조종당하냐? 아, 엄마도 정말 왜 그래요? 너 그러지 말어. 나 진짜 서운해. 알았어. 엄마한테도 잘할 테니 우리 선영이도 좋게 좀 봐주세요. 그 말에 어머님은 남편을 흘겨봤지만 남편은 천연덕스럽게 어머님을 달래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그 상황이 이해가 안 됐죠. 어머님이 저한테 일방적으로 퍼부었고 오히려 막말을 들은 피해자는 저인데 왜 어머님을 달래줘야 되는 건지. 저도 어머님에 대해 안 좋은 감정이 점차 커지기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그 후로도 시어머니의 질투와 집착은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명절이 되면 당연히 양가를 번갈아 가야 하건만 시댁 갔다가 이제 친정 좀 가려고 하면 시어머니는 현관문 앞을 가로막고 으름장을 놓기도 했습니다. 출가 외인이 어디 친정을 가냐? 시집 귀신이 됐으면 시댁에 뼈를 묻어야지. 친정 가지 마라. 아, 엄마,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나오세요. 안 된다니까. 진짜 어이가 없더라고요. 하지만 그나마도 어머님의 저런 행패들을 참을 만했던 건 남편이 철저히 제 편에 서 있었다는 겁니다. 남편은 적당히 유들유들하게 어머님을 구슬리며 그 상황들을 모면하더라고요. 저도 어머님의 저런 태도에 질렸지만 그나마 남편이 중간 역할을 잘 해줬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첫째를 낳았을 때는 정말이지 치가 떨렸습니다. 당시 저희가 대출금 갚느라 형편이 빠듯해서 비싼 산후조리원 대신 친정엄마가 몸조리를 해주기로 했어요. 산후조리원 가면 몇백은 기본인데 엄마가 차라리 직접 해줄 테니 그 돈은 아끼라고 그러신 거죠. 너무 감사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소식을 듣자마자 시어머니가 전화를 걸어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시는 겁니다. 뭐? 사돈댁으로 가서 지낸다고? 내 손자를 왜 사돈댁에 데리고 가냐? 나도 손자 보고 싶은데. 하면서 또 말도 안 되는 억지를 부리시는 거예요. 저도 너무 짜증나서 그랬죠. 저 산후조리하러 가는 거거든요. 그럼 어머님이 조리해 주실래요? 라고 물으니 그건 또 싫으신지 내가 늙어서 힘든데 며느리 시중까지 들어야겠냐? 며 발을 빼시더군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그럼 저 산후조리원 갈게요. 친정 안 가고 300만 원 어머님이 내주세요. 뭐라고? 너 나한테 돈 맡겨놨냐? 어디서 돈을 달라 말아야? 어머님이 친정 가서 산후조리하지 말라면서요. 어머님 말씀대로 산후조리원 갈게요. 제 딴에는 돈 좀 아껴보려고 한 건데 어머님 원하시는 대로 산후조리원으로 가겠다고요. 그러니까 돈 대주세요. 제가 친정 가는 게 싫으면. 너 시애미한테 따박따박 잘 따진다. 어른한테 그렇게 따지라고 어디서 배워 처먹었어? 어머니, 말씀 함부로 하지 마세요. 저도 처음엔 어머님 폭언에 암소리 못했는데 한 1년 지나니까 속에서 천불이 나서 못 참겠더라고요. 그래서 할 말 다 했더니 며느리가 싸가지 없이 군다고 대뜸 고함 지르더니 전화 끊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말도 안 되는 억지를 부리면서 저한테 행패를 부리시니 저도 스트레스가 너무 심했죠. 결국 친정에서 몸조리를 했는데요. 그렇게 손주 타령하시더니 정작 병원에는 코빼기도 안 비치셨습니다. 손자가 보고 싶다며 난리칠 땐 언제고 그게 참 이상하다 싶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손자를 사돈한테 뺏겼고 며느리가 싸가지 없이 군다는 억지 논리로 혼자서 삐쳐서 연락까지 끊어버린 거예요. 진짜 왜 저러시나 미치겠더라고요. 하지만 한편으론 차라리 낫기도 했습니다. 차라리 연락 없이 왕래 없이 지내니 너무 좋더라고요. 계속 이렇게 지내고 싶다 싶을 정도로요. 그렇게 1년을 왕래 없이 지내다가 아이 돌잔치 날이 되었습니다. 작은 컨벤션홀을 예약했고 어머님께 오시라고 했더니 안 오신대요. 몇 번 설득해도 기어코 안 오신다고 해서 포기하고 저희끼리 돌잔치를 했는데요. 돌잔치가 시작되자마자 문을 박차고 들어오시더군요. 그것도 아주 화려한 한복까지 입으시고요. 그런데 일부러 그러신 건지 돌잔치에서 저희 아들 보자마자 펑펑 우시는 거예요. 누가 보면 6.25 전쟁 때 헤어진 이산가족을 상봉하는 줄 알겠더라고요. 아이고 내 새끼, 할머니가 널 얼마나 보고 싶었는지 아냐? 독한 애미 만나서 할머니 얼굴도 못 보고 1년 동안 내가 피눈물을 흘리며 살았다. 그러는데 기가 막혔죠. 어머님의 그 행동 때문에 초대돼서 온 분들도 웅성거리고 얼굴이 화끈해졌습니다. 돌잔치를 망치려고 작정하신 것 같더라고요. 남편이 말려도 안 되고요. 게다가 사정을 잘 모르는 하객들이 수군거리는 소리마저 들리는 겁니다.
저 집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못 오게 했나 봐. 독하네. 시어머니가 손자를 1년 만에 봤대. 저를 천하에 싸가지 없는 며느리 만드는 그 가증스러운 연기에 그나마도 남아있던 연민마저 뚝 떨어지더라고요. 그 이후로도 여러 일이 있었는데 진짜 어머님만 생각하면 이혼 생각이 절로 떠올랐지만 남편이 저에게 잘했고 아이도 있고 저도 제 가정이 소중했습니다. 그래서 이혼만은 하지 않고 참았죠. 그렇게 시어머니의 온갖 막말과 질투를 몸으로 때우며 인고의 10년이 흘렀습니다. 맞벌이하며 연년생 아들들을 키우고 집 대출금 갚느라 정말 치열하게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느덧 아이들은 제 손이 덜 가는 나이가 되었고 숨만 쉬어도 나가던 돈들이 정리되면서 제게도 드디어 여유라는 게 찾아오더라고요. 주말이면 남편이 당신 그동안 고생했어 좀 쉬어라며 아이들을 데리고 캠핑을 가주었습니다. 남편의 배려 덕분에 저도 주말엔 푹 쉴 수 있었어요. 텅 빈 집, 고요한 거실, 그 시간에 밀린 잠도 실컷 자고 늦지막이 일어나 예쁜 카페에 가서 읽고 싶었던 책을 읽기도 했습니다. 그 평범한 시간이 저에게는 너무나도 소중한 휴식이었죠. 또 때로는 제가 아이들과 어딜 가고 남편이 쉬기도 하고요. 저희 부부간에 합의된 휴식이었고 둘 다 만족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카페에서 책을 읽고 있는데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님은 대뜸 어디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저는 카페에 있다고 하려다 멈칫했습니다. 왜냐면 남편은 아이를 데리고 놀러 갔는데 제가 카페에 혼자 서 있다고 솔직히 말하면 우리 아들도 내내 일하느라 고생하는데 주말까지 개고생하고 애미라는 게 팔자 좋게 혼자서 커피나 처마시고 앉았냐며 비아냥거리실 게 뻔했거든요. 그래서 어머님한테 전화가 오면 그냥 볼일 보러 나왔어요 라던가 마트 장 보러 왔어요 라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괜히 긁어부스럼 만들고 싶지 않아서 그렇게 한 건데 그 일이 문제가 될 줄 몰랐어요. 남편이 눈치 없이 어머님한테 전화가 왔을 때 그랬나 보더라고요. 아, 선영이 주말에는 좀 쉬라고 했어. 아마 집 앞에 카페 갔을 거야. 그날 저녁 시어머니에게서 불호령이 떨어졌습니다. 평소보다 더 화가 나서 고함 지르시더라고요. 야, 남편은 주말까지 개고생하는데 너는 혼자서 그러고 다니니 좋으냐? 팔자 좋다. 그러면서 거짓말까지 해. 너 아주 천연덕스럽게 거짓말 잘한다. 어머님이 이러실 줄 알았으니 제가 거짓말을 했겠죠 라고 하고 싶었지만 말았습니다. 어머님은 완전 흥분 상태여서 대화도 통하지 않았죠. 너 가만히 하는 꼬라지 보니 내 아들 밥도 안 챙기지? 그것도 다 거짓말했지? 거짓말을 아주 눈 하나 깜짝 않고 하는 거 보니까 어떻게 사는지 한눈에 다 보인다. 내가 지금 올라가야겠다. 방 하나 싹 치워놔. 합가할 테니. 어머님, 제가 무슨 평소에 거짓말을 그렇게 했다고 그러세요. 주말에 그렇게 말씀드린 건 죄송해요. 그런데 남편이랑 서로 합의해서 번갈아 쉬는 것뿐이에요. 근데 왜 거짓말했냐고. 어머님이 이러실 게 뻔하니까요 라는 말은 차마 안 나오더라고요. 봐라, 아주 거짓말이 술술 나오지. 이러니까 내가 너를 못 믿겠다는 거야. 합가하자. 싫습니다. 뭐야? 싫어? 어머님 이런 식으로 툭하면 전화해서 저한테 퍼부으시는데 같이 어떻게 사나요? 저희 가정은 저희가 알아서 할게요. 네가 거짓말이나 쳐하고 너만 쉬고 내 아들은 죽어나는데 뭘 알아서 해? 그거 말고 저 거짓말한 거 없고 아무 문제 없습니다. 저희 가정이고 어머님이 이러실 문제 아니에요. 그렇게 어머님과 제 사이에는 언쟁이 오갔고 저는 절대 합가는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아침, 점심, 저녁으로 전화를 걸어 사람을 들들 볶았습니다. 제가 분명 합가 안 한다고 했는데도 방 치웠냐, 이사 갈 날 잡았다, 내가 가서 살림 가르쳐야겠다, 언제 데리러 올 거냐 등등 사람을 압박하시는 거예요. 제가 싫다는데도 어머님은 막무가내였습니다.
저는 어머님 때문에 극도의 스트레스를 받았고 고스란히 부부싸움으로 이어졌습니다. 처음엔 제 편을 들던 남편이었지만 나중엔 자기 엄마 편을 드는 거예요. 여보, 그냥 눈 딱 감고 모시고 오면 안 될까? 엄마가 나한테도 전화해서 맨날 펄쩍펄쩍 뛰셔. 나이도 있으신데 쓰러지실까봐 걱정돼. 당신이 좀 맞춰드리면 안 될까? 믿었던 남편마저 그러자 저는 이성을 잃었습니다. 나 10년을 맞추고 살았어. 당신 엄마 이상한 거 당신이 누구보다 잘 알지 않아? 그런 엄마랑 어떻게 같이 살아? 무슨 말을 그렇게 해. 우리 엄마가 이상하다니. 그럼 며느리한테 저러는 게 정상이야? 그나마 나니까 참고 살았어. 입장 바꿔서 우리 엄마가 당신한테 그렇게 했어봐. 당신 참을 수 있어? 당신 하루도 못 참아, 알아? 근데 이제는 그런 어머님하고 같이 살자고? 내가 미쳤어? 나더러 그냥 확 죽으라는 소리야? 그동안은 어머님이 뭐라고 해도 남편이 든든히 제 편이 되어주었기에 참았는데 자기 엄마 편 들면서 저보고 좀 참아달라는 모습에 저도 배신감이 확 생겼죠. 결국 저희 부부는 서로에게 생채기만 남겼습니다. 싸움이 길어지면서 감정이 너무 상했고 서로 심한 말까지 오갔죠. 결국 지칠 대로 지쳐 이만 끝내자 이혼하자는 말까지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 와중에도 어머님은 합가하겠다고 으름장을 놓으시기에 저도 그랬죠. 저희 이혼할 거라고. 이제 속 시원하시냐고요. 그랬더니 어머님이 그러시더군요. 이혼? 아주 잘 됐다. 시부모 모시기 싫다는 싹수 노란 며느리 나도 필요 없다. 당장 이혼해라. 내 아들 놔줘. 내 아들이 너 같은 거 먹여 살리느라 고생하는 거 꼴 보기 싫었다. 자기 때문에 이혼한다는데도 저렇게 말하시는 거예요. 정말 제 안에서 팽팽하게 당겨져 있던 무언가가 툭 하고 끊어지는 기분이 들더군요. 더 이상 참을 이유도 예의를 지킬 필요도 없었죠. 저는 차갑게 가라앉은 목소리로 대꾸했습니다. 네, 원하시는 대로 이혼할게요. 대신 유책 사연은 그쪽 집안 어머님과 그이한테 있으니 양육권은 제가 가져갑니다. 재산 분할도 기여도 따져서 확실히 할 거고요. 위자료 청구 소송도 들어갈 겁니다. 제가 양육권 들고 간다는 말에 어머님이 난리를 치시는 거예요. 감히 누구 마음대로 내 귀한 손주들을 데려가. 누구 마음대로. 어머님은 전화기 너머로 악을 쓰더니 급기야 택시를 타고 저희 집까지 쫓아오셨습니다. 현관문을 열자마자 신발도 벗지 않고 거실로 뛰어들어온 어머님은 살기 어린 눈빛으로 저를 노려보더니 제 뺨을 때리려고 손을 번쩍 드시는 거예요. 이제 손찌검까지 하려는 거였죠. 저는 잽싸게 피하고요. 제가 피하니까 더 약이 올랐는지 고함을 지르시더라고요. 못돼 처먹은요. 어디서 감히 시어머니한테 소송? 내가 널 오늘 죽여놓을 거다. 저는 피하지 않고 눈을 똑바로 보며 따졌죠. 네, 어디 한번 쳐보세요. 치시면 폭행죄까지 추가해서 위자료 아니 형사 합의금까지 싹 다 청구할 테니까 원하시는 대로 해드릴게요. 어머님 원하시는 대로 그 금쪽 같은 아들 돌려드릴 테니까 데리고 가셔서 평생 끼고 사세요. 대신 제 아들들은 안 돼요. 어머님 아들만 데리고 가시라고요. 제 목소리는 더 이상 떨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차갑게 식어 비수처럼 날카로워졌죠. 제 기세에 완전히 눌린 어머님은 부들부들 떨며 입만 벙긋거리더군요. 저는 그 기세로 식탁 위에 소송 자료를 올려놨습니다. 변호사 만나서 소송 준비하고 있는 자료들이었죠. 이거 제가 변호사랑 소송 준비하는 자료예요. 어머님 그동안 저한테 막말 잘도 하셨죠? 제 폰 녹음되거든요. 어머님 막말들 다 녹음되어 있습니다. 법대로 해보시죠. 이제 더 이상 가족도 아니니 제가 예의 있게 해드릴 필요도 없겠죠? 저도 이제 끝장 볼 겁니다. 아시겠어요? 그때 마침 학교에서 큰아들이 돌아왔습니다. 그 광경에 아들도 좀 당황했는데 갑자기 어머님이 마지막 발악이라도 하듯 저희 큰아들 팔을 거칠게 잡아 끌며 소리치는 거예요. 민준아, 너는 우리 집 장손이다. 나랑 살자. 네 엄마 아주 나쁜 사람이야. 할머니랑 아빠 버리고 도망가려고 하는 나쁜 년이라고. 이제부터 할머니랑 살자. 어?
아이에게까지 가스라이팅을 시도하는 그 추악한 모습에 피가 거꾸로 솟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제 아들이 그런 할머니의 손을 거칠게 뿌리치며 악을 쓰듯 소리치더라고요. 할머니가 더 나빠요. 저도 다 알아요. 할머니가 엄마한테 무슨 소리 하시는지. 저희 엄마 힘들하고 우는 거 할머니 때문이잖아요. 나 할머니 다시는 보기 싫어요. 우리 집에서 나가요. 나가라고요. 항상 순하고 말이 없던 손자의 서슬퍼런 외침. 그건 어머님에게 그 어떤 말보다 충격적인 한 방이었던 모양이었습니다. 어머님은 마치 망치로 머리를 얻어맞은 사람처럼 그 자리에 주저앉았고 바닥을 치며 펑펑 우시더군요. 그 와중에 제 탓을 하시고요. 저 독한 애미가 애를 다 망쳐놨네. 그 꼴을 더 보고 있다가는 토가 나올 것 같았습니다. 저는 통곡하며 우는 어머님을 내버려 두고 방으로 들어가 짐을 꾸렸습니다. 아이들 짐도요. 그리고 큰아들과 함께 나왔고 가는 길에 둘째 아들도 학원에서 데리고 와서 친정으로 가버렸습니다. 친정엄마는 짐가방을 들고 들어온 저와 손자들을 보며 사색이 되셨지만 제 결심을 듣고는 잘했다 내 딸 고생 많았다며 말없이 안아주셨습니다. 그날 밤 남편이 전화가 왔고 저는 오늘 있었던 일을 다 말해주며 우리는 끝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남편이 친정으로 찾아왔습니다. 꼴은 엉망이었고 눈은 퉁퉁 부어 있었죠. 남편은 제 부모님과 저 앞에 무릎을 꿇고 이마가 바닥에 닿도록 싹싹 빌었습니다. 알고 보니 저한테 얘기를 듣고 나서 남편도 참 생각이 많아졌는데 어머님이 끝까지 제 욕을 하면서 헤어지라고 대신 애들은 데리고 오라고 악을 쓰셨대요. 그 모습에 남편도 완전 질려버렸고 아들 이혼시키는 게 어머니 목적이냐고 도대체 왜 이러는 거냐고 고함을 질렀다더군요. 아들 이혼시키면 속이 시원하겠어? 엄마가 연하던 게 이거야? 나 처자식 없이 혼자 늙어 고독사하는 거? 그동안 그렇게 선영이 괴롭혔으면 됐지. 도대체 왜 이러시냐고요. 나도 엄마 편 들어보려고 했는데 도저히 이해가 안 돼요. 나도 더 이상은 안 되겠어. 이제 엄마 아들 안 하고 싶어. 나 그냥 이혼하고 확 죽어버릴래. 그래야 다 끝날 것 같아. 아들이 죽어버리겠다며 날뛰자 어머님은 충격을 받아 실신 직전까지 가셨고 한바탕 난리가 났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남편은 어머님 대신 저와 아이들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어머님은 아들까지 잃어버릴까봐 겁에 질리셨는지 저에게 전화해서 그러시더라고요. 우리 민중이랑 이혼만은 하지 말아다오. 내가 다시는 너희 집에 안 가마. 전화도 안 할게. 그러니까 이혼 말고 그냥 살아줘라. 저한테 정말 미안해서 하시는 진심 어린 사과가 아니라 아들을 잃을까봐 겁에 질린 비굴함에 가까웠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비굴함조차 냉정하게 받아쳤습니다. 어머니, 그 약속 반드시 지키세요. 말로만 하지 마시고 각서도 쓰시고요. 다시는 저와 아이들에게 연락하지 마세요. 명절, 생신, 제사? 저 안 챙길 겁니다. 어머님 얼굴 평생 안 보고 싶어요. 그렇게 할 수 있다면 이혼은 안 하겠습니다. 그래, 알았다. 네가 하라는 대로 하마. 그렇게 저는 남편과 이혼의 문턱에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로 4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어머님과는 전화 한 통 하지 않고 지내고 있어요. 제 인생에서 10월드라는 단어는 완전히 삭제된 거죠. 명절에도 저는 친정에 가서 푹 쉬거나 우리끼리 여행을 갑니다. 남편만 따로 어머님을 찾아뵙고요. 저는 안 가도 아이들은 할머니 보고 싶으면 보낼 수도 있는데 아이들도 제가 그동안 당한 거 다 봐왔기에 할머니라면 치를 떨어서 안 가고 싶답니다. 그동안의 고부 갈등으로 마음에 큰 흉터가 남았지만 그래서 지금의 평화가 더 크고 감사하게 느껴지네요. 누군가는 며느리가 너무 독하다고 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제가 당한 16년의 부당함과 고통은요. 며느리라고 마냥 참고 삭히고만 살아야 되는 거 아니잖아요. 참는 자에게 복이 오는 게 아니라 참는 자만 병을 얻는다는 걸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훗날 제가 시어머니가 된다면 저는 절대로 제 어머님 같은 시어머니는 되지 않겠다고 결심했습니다. 어머님과의 그 길고 긴 싸움이 끝이 난 후 제 가정을 지키고 살고 있습니다.
무지개를 보길 원한다면 내리는 비를 맞아야 된다는 말이 있더군요. 그동안 어머님과의 갈등 속에서 억센 비를 참 많이 맞았던 것 같은데 그래서 더욱 지금의 평온이 감사하고 행복한 것 같습니다. 어머님도 저를 원망만 마시고 본인의 행동을 좀 돌아보셨으면 좋겠네요. 지금까지 제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딸을 키우며 하루하루 굳세게 살고 있는 40대 싱글맘입니다. 지금은 이렇게 웃으며 얘기를 할 수 있지만 제가 이혼한 이야기는 정말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힌 막장 드라마 그 자체입니다. 저는 결혼 생활을 10년 했는데 그 10년의 생활이 처참한 배신으로 돌아왔을 때 그 절망감은 겪어보지 않은 분들은 모르실 겁니다. 저와 전 남편 이중현은 결혼 후 10년 동안 아이가 생기지 않아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아이가 생기지 않은 것 자체도 힘들었지만 저를 더 힘들게 만든 건 바로 시아버지 때문이었어요. 병원에서도 저희 부부 난임의 원인은 불분명하다고 했습니다. 둘 다 건강했고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했는데 그럼에도 아이가 안 생겼죠. 분명 이유가 확실하지 않다고 했는데도 시아버지는 모든 것을 제 탓으로 돌리셨습니다. 그래서 만날 때마다 저에게 폭언을 퍼부으시는 거예요. 애도 못 낳는 게 음식 솜씨도 이렇게 없냐? 반찬 꼬라지하고는. 맘 같아서는 당장 이혼시키고 싶다. 아니 남의 집대를 다 끊어놓을 작정인 건지. 이래서 여자가 집안에 잘 들어와야 되는 거야. 아버님의 말들은 전부 가슴에 대못으로 박혔습니다. 아버님이 저런 식으로 함부로 말하셨음에도 그래도 제가 꾹 참고 이 결혼 생활을 유지할 수 있었던 건 어머님과 남편 때문이었습니다. 어머님은 그나마도 아버님 대신 늘 저에게 미안해하셨고 또 저에게 나름 잘해주셨어요. 가끔 아버님이 또 저에게 뭐라고 하시려고 하면 어머님이 말리거나 다른 말로 돌리신 적도 많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엄청 적극적으로 제 편이 되어주신 건 아니지만 그 정도도 저는 너무 감사했죠. 또 남편하고도 사이가 좋았고 부부 사이에는 큰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랬기에 아버님의 폭언에도 이혼까지는 생각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언젠가는 아이가 우리 부부를 찾아오겠지 조금은 마음을 놓고 또 조금은 포기를 했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너무 간절할 때보다 좀 포기하면 생긴다는 말도 있던데 그 말이 정말인가 봅니다. 결혼하고 10년 만에 포기하고 있던 아이가 찾아왔거든요. 임신 테스트기 2줄이 떴는데 혹시나 해서 남편에게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확실해지면 그때 말하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혼자서 병원에 가서 확인을 했는데 병원에서 임신 5주차라는 겁니다. 얼마나 기쁘던지 저도 모르게 눈물도 좀 나더라고요. 이 기쁜 소식을 전하기 위해 곧장 시댁으로 향했습니다. 아버님이 그토록 구박했기에 가장 먼저 아버님께 알리고 싶더라고요. 갑자기 어쩐 일이냐는 어머님을 보며 두 분 다 앉아보시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떨리는 손으로 가방에서 초음파 사진을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어머님, 아버님, 저 임신했어요. 순간 아버님은 돋보기를 급하게 찾아 끼시더니 사진을 뚫어져라 쳐다보셨습니다. 아니 이게 정말이냐? 임신? 네, 오늘 병원 가서 확인하고 오는 길입니다. 어머나 세상에, 어디 보자. 요 조그만한 게 우리 손주라니. 아유 잘됐다 잘됐어. 너무 고생 많았다 아가. 아버님은 초음파 사진을 보고 또 보시더니 덩실덩실 춤이라도 출 기세로 일어나셨습니다. 아이고 드디어 이렇게 임신이 될 걸 그렇게 안달복달 오래도 기다렸네. 아 잘됐다 잘됐어. 너 오늘 밥 먹고 가라. 집에 한우 세트 선물 들어온 게 있는데 당장 우리 며느리 고기부터 구워줘야지.
저한테 막말을 일삼던 아버님이 맞나 싶을 정도로 태도가 180도 바뀌더군요. 그 뒤로 아버님은 차가운 데 앉지 마라, 담요 덮어라, 잘 챙겨 먹어라 등등 저를 막 챙겨주시는데 좀 울컥하더라고요. 아버님한테 그동안 받았던 서러움이 눈 녹듯 사라지는 것 같았고 때마침 저에게 찾아와준 아이에게도 너무나 고마웠죠. 그날 저녁 남편에게도 임신 소식을 전했는데 남편은 갑자기 임신 소식을 듣자마자 펑펑 눈물을 쏟는 겁니다. 그 모습에 저도 너무 당황했죠. 기뻐할 줄은 알았지만 눈물을 다 쏟다뇨. 남편도 이렇게까지 아이를 기다렸다고 싶어서 저도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왜냐면 사실 남편은 언젠가부터 그냥 포기하자고 우리끼리 잘 살자고 했었어요. 더 이상 임신 시도를 하지 말자면서요. 남편보다는 제가 더 아이를 갖고 싶었습니다. 저는 원래도 아이를 좋아하고 이왕이면 많이 낳고 싶었거든요. 그런데 하나도 안 생기니 더 안달복달했던 거죠. 그런데 남편은 임신 사실을 알고 펑펑 우는 겁니다. 그 우는 모습에 저도 남편을 꼭 안고 같이 울었습니다. 그렇게 좋은 거야? 너무 좋아서 우는 거지, 당연히. 으이그, 무슨 애도 아니고 이렇게 울어. 근데 나도 눈물 난다. 병원에서 임신 맞다고 하는데 나도 모르게 눈물이 나더라고. 그렇겠지. 자기가 많이 기다렸잖아. 참 잘된 일이네. 그렇게 저희 부부는 한참이나 기쁨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동안 마음고생한 게 스쳐 지나갔죠. 저는 그토록 간절했던 저를 찾아와준 우리 복덩이 아이가 너무 고마웠습니다. 그런데 몇 개월 뒤 성별이 나왔어요. 산부인과에 갔더니 핑크색 옷을 준비하면 좋을 것 같다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아들이든 딸이든 다 너무 좋았기에 만족했습니다. 그런데 시아버지는 딸이라는 사실을 알자마자 바로 태도가 또 돌변했어요. 잘못 듣기라도 한 양 미간을 확 찌푸리시더라고요. 뭐? 딸이라고? 아니 왜 딸이야? 제가 성별을 정하는 것도 아닌데 저한테 막 따지시는 거예요. 10년을 기다렸는데 고작 계집애? 에잉, 재수가 없으려니. 저는 그 말에 너무 놀랐습니다. 아버님,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나는 네가 아들 임신한 줄 알고 기뻐한 거다. 아, 딸이라니. 아, 너는 임신을 해도 꼭 딸을 임신하고 난리야. 아버님, 제가 성별을 정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리고 저는 딸도 좋아요. 제 말에 아버님은 저를 매섭게 노려보시더라고요. 어머님도 그만하라고 아버님을 말렸습니다. 그날부터 또다시 아버님의 막말이 시작되었어요. 딸 임신한 주제에 라는 말을 툭 하면 하셨죠. 저도 더 이상은 못 참겠다 싶어 아버님의 호출을 거부하기로 했습니다. 남편에게도 말했죠. 아버님 해도 너무 하신다고. 여태까진 그래도 시댁 어른들이니까 내가 좋게 참고 삭히려 했는데 이제 우리 아이한테까지 그러는 거 보니 못 참겠다고요. 그런데 남편의 반응이 이상한 겁니다. 원래라면 저한테 미안해하면서 여태까지 참은 거 안다고 이제 그만해도 된다고 이럴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제 말에 귀찮다는 듯 인상을 팍 쓰더군요. 아버지가 옛날 분이라 그런 건데 그런 것도 이해 못해? 당신이 좀 맞춰드리면 되잖아. 아버지는 아들 손주 원했는데 아니니까 실망해서 좀 하시는 소리 가지고 그리고 호출을 거부한다니. 그러면 아버지가 불러도 안 간다는 거야? 이제 우리 아버지가 해준 거야. 받을 거 다 받아놓고 며느리 노릇은 안 하겠다는 거야? 그런 개념 없는 소리가 어딨냐? 나 요즘 가뜩이나 회사 일로도 머리 터지겠는데 집안일까지 신경 쓰게 해야겠어? 그렇게 벌컥 짜증을 내더니 방으로 들어가 버리는 겁니다. 남편의 행동에 너무 벙찌고 황당했죠. 그 일 때문인지 남편은 한동안 저에게 말도 안 걸고 쌩한 겁니다. 제가 얘기 좀 하자고 해도 무시하고요. 남편까지 저러니 저도 너무 어이가 없고 기가 막히더라고요. 그렇게 저는 남편에게 따졌습니다.
나한테 왜 이러는 거야? 더 이상 아버님한테 안 가겠다고 해서 시위하는 거야? 당신 정말 너무한다. 아버님이 나한테 그동안 어떻게 했는지 뻔히 알면서 그나마 나니까 참은 거야. 다른 여자들 같았으면 진작에 이혼 소리 던졌어도 10번은 더 던졌어. 입장 바꿔서 우리 부모님이 당신한테 그런다고 생각해봐. 어떻게 당신이 나한테 이래? 그런데 제 말에 남편이 저를 흘겨보더라고요. 내가 아버지 때문에 이러는 줄 알아? 뭐라고? 그러면 다른 이유가 있다는 말이야? 남편은 기다렸다는 듯 방에 들어가더니 사진을 여러 장 들고 와 식탁 위에 딱 던졌습니다. 그런 남편의 눈빛은 경멸로 가득 차 있었죠. 내가 진짜 화난 이유는 이거야. 네 눈으로 직접 봐. 저는 황당한 기분으로 그 사진을 쳐다봤습니다. 그런데 그 사진은 제가 장민성 씨와 나란히 걷고 있던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커피를 마시는 사진도 있었고 무엇보다 장민성 씨가 저희 집 아파트 입구에 들어가려는 사진도 있었어요. 장민성 씨는 바로 남편 회사 후배 직원입니다. 남편하고는 꽤 친한 사이였죠. 이 사진이 도대체 뭔지 누가 이런 걸 찍었는지도 모르겠고 이걸 남편이 왜 저한테 따지는지 도저히 영문을 모르겠더라고요. 그 사진이 찍힌 이유는 이랬습니다. 몇 주 전 마트에서 장을 간단하게 보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저희 집 바로 근처는 마트가 없어서 좀 걸어야 되거든요. 평소에도 자주 가는 마트였죠. 그렇게 장바구니를 손에 들고 집으로 가는 길이었는데 장민성 씨와 우연히 마주쳤어요. 저한테 먼저 아는 체를 하더라고요. 오, 안녕하세요, 형수님. 남편하고 친한 후배라서 장민성 씨는 얼굴은 여러 번 봤거든요. 같이 밥을 먹은 적도 있고요. 그래서 저도 잘 알고 있었죠. 어머나, 민성 씨, 안녕하세요. 여긴 어쩐 일로? 지금 회사에 있을 시간 아닌가요? 외근 나왔습니다. 그런데 멀리서 보니까 형수님 보이셔서. 아, 그렇구나. 이리 주세요. 임산부는 무거운 거 들면 안 된다던데요. 제가 들어드릴게요. 무슨요. 이거 무겁지도 않아요. 그리고 지금 일하러 나오신 거 아니에요? 얼른 가보세요. 일 다 끝났습니다. 그리고 어차피 식사 시간이라 밥 먹고 들어가야 되고요. 이리 주세요. 제가 들어드린다니까요. 아니, 진짜 괜찮아요. 아이 참, 주세요. 저는 괜찮다고 하는데 거의 뺐듯이 제 장바구니를 들고 가셨어요. 좀 황당하지만 그래도 도와주시려고 하는 거니 어쩔 수 없이 어색하게 따라갔죠. 그리고 저희 아파트 부근에 왔고 저는 감사하다고 장바구니를 받으려 했습니다. 그런데 장민성 씨가 갑자기 목이 마르다고 하는 거예요. 제 장바구니도 들어주셨으니 제가 집 앞 상가에서 차를 한 잔 테이크아웃해서 드렸습니다. 장민성 씨는 갑자기 자기 얘기를 좀 했고 어쩔 수 없이 카페 앞에 서서 얘기를 좀 들어드렸죠. 어쨌든 그렇게 인사를 하고 다시 가려는데 장민성 씨가 자꾸만 집 근처까지 장바구니를 가져다 주신다는 거예요. 저는 속으로 이 사람 왜 이러나 싶더라고요. 극구 괜찮다고 하는데 그럼 아파트 입구까지만이라도 갖다 준다는 겁니다. 모르는 사람도 아니고 남편의 가장 친한 후배 직원이다 보니 됐다고 단칼에 거절하기가 힘들었어요. 그래서 아파트 입구에 멈춰서서 이제 장바구니를 달라고 했죠. 그분은 그제야 인사를 하고 가시더라고요. 친절하긴 한데 너무 과하다 왜 저럴까 싶었습니다. 하지만 좋은 마음으로 도와주려 했으려니 저도 좋게 생각하고 말았죠. 그런데 바로 그날의 사진들이 찍힌 거고 누가 찍었는지 남편이 제 눈앞에서 이 사진들을 보여주는 겁니다. 이게 무슨 상황인지 감도 안 잡히더라고요. 이게 뭐야? 내가 묻고 싶은 말이야. 이걸 누가 찍었어? 사람 시켰어. 사람을 시켰다고? 왜? 왜인지 왜 나한테 물어. 너랑 장민성이랑 그렇고 그런 사이니까 그렇지. 남편의 말에 저는 너무 어처구니가 없어서 꿈을 꾸나 싶더라고요. 뭐라고? 장민성이 다 불었어. 너 장민성이랑 그렇고 그런 사이라며.
혹시나 해서 사람 붙였더니 이런 사진을 주더라. 장민성이 우리 집까지 드나드는 거야? 당신 도대체 장민성이랑 무슨 사이야?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내가 장민성 씨랑 무슨 사이라는 거야? 이날 우연히 마주쳤고 내 장바구니 들어준다고 하더라. 나는 당신이 뭔 소리 하는지 도저히 모르겠어. 제가 억울함에 소리쳤지만 남편은 들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기다렸다는 듯 독서를 퍼부었죠. 변명하지 마. 어쩐지 10년 동안 안 생기던 애가 갑자기 생겼다더니 혹시 장민성에 임신한 거 아니야? 뭐라고? 기가 막혔습니다.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린가 했죠. 장민성은 남편 회사 후배일 뿐이고 그날 정말 우연히 만난 것 뿐이었어요. 그런데 남편은 말도 안 되는 오해를 하면서 저를 몰아세우는 겁니다. 저는 손을 떨며 말했죠. 장민성 씨한테 당장 전화해. 지금 당장. 아니면 오라고 하든지. 남편은 코웃음 치며 전화를 걸더라고요. 스피커폰으로요. 예, 형님. 야, 너 똑바로 말해. 너 내 마누라랑 그렇고 그런 사이 맞지? 네가 실토했잖아. 실토를 했다니? 이게 뭔 소린가 싶더라고요. 그런데 장민성 씨가 말하는 게 더 어이가 없었습니다. 예, 제가 말씀드렸지만 죄송합니다. 저 형수님이랑 그런 사이 맞고요. 제가 다 책임지고 회사도 그만두겠습니다. 저는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장민성 씨, 지금 무슨 소리 하시는 거예요? 장민성 씨가 저랑 무슨... 형수님, 미안해요. 내가 다 얘기했어요. 뭘 얘기해요? 우리가 뭔 사이인데요? 우리 며칠 전 우연히 길거리에서 본 게 다잖아요. 미안해요. 용서해줘요, 날. 제가 꿈을 꾸나 싶더라고요. 남편은 신경질적으로 핸드폰을 끄더니 방으로 들어가 짐을 쌌습니다. 저는 남편을 붙잡았죠. 이건 말도 안 된다고. 나는 장민성 씨와 아무 사이도 아니라고요. 하지만 남편은 제 만류에도 불구하고 저를 확 뿌리치더니 짐을 싸서 나가버렸습니다. 남편이 집을 나가고 저는 넋이 나갔어요. 저는 장민성 씨와 아무 사이도 아닌데 이게 어떻게 된 일인지 영문을 모르겠더라고요. 며칠 동안 저는 거의 넋이 나가 있었습니다. 남편은 제 전화도 받지 않았죠. 회사에 전화해서 장민성 씨 연락처 알려달랬는데 퇴사를 했다고 하면서 개인 연락처라 못 알려준다는 겁니다. 미치고 팔짝 뛰겠더라고요. 그런데 집으로 누군가 찾아왔습니다. 남편인가 했는데 시아버지더라고요. 시아버지는 들어오자마자 얼굴이 시뻘개져서 삿대질을 했죠. 너 바람 펴서 애 가진 거라며? 네? 이 더러운 년. 이 집 내 아들 집인데 나가려면 네가 나가야지. 왜 내 아들을 쫓아내? 당장 꺼져. 아버님, 이건 말도 안 돼요. 저 그런 짓 한 적 없습니다. 하늘에 맹세코 그런 적 없습니다. 당장 안 꺼져? 쫓아내줄까? 하면서 고함을 치는 겁니다. 아버님이 너무 무섭게 화를 내고 고함을 질렀고 자칫 잘못하다가는 뱃속에 아이까지 위험하겠다 싶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도망치듯 짐을 싸서 나왔습니다. 거기에 계속 있다가 아버님이 뭔 짓을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저는 그렇게 친정을 가게 되었고 부모님께 모든 사실을 얘기했습니다. 부모님도 기막혀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장민성이라는 남자와 내가 아무 관계도 아닌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며 이게 말이 되냐고 하셨죠. 저야말로 한장할 노릇이었습니다. 저는 일단 장민성을 찾아야겠더라고요. 그렇게 부모님의 도움을 받아 장민성의 뒤를 캐보았습니다. 저는 임신한 배로 부모님과 장민성을 열심히 찾아다녔어요. 너무 억울했죠. 그 와중에 남편은 저에게 이혼소장을 보냈고 정을 생각해서 상간소송은 안 하겠답니다. 다만 재산에는 손댈 생각도 말고 조용히 이혼하고 나가랍니다. 저는 절대 이렇게 이혼은 안 할 거라고 내 억울함을 반드시 풀 거라고 했죠. 그렇게 저희 부모님은 수소문 끝에 심부름센터를 알아냈고 장민성 씨에 대해서 알아내달라는 의뢰를 하게 되었죠. 그 와중에 남편과 시아버지는 이혼을 하라고 닥달을 하고 뱃속의 아이는 점차 커져가고
하루하루 피가 마르고 너무 힘들더라고요. 스트레스가 너무 심해 아이가 잘못되는 건 아닐까 싶을 정도로요. 그런데 의뢰를 하고 일주일 정도 지났을 때 드디어 장민성을 찾아냈다고 했습니다. 저는 부모님과 장민성을 잡으러 갔죠. 장민성이 있던 곳은 놀랍게도 사설 오락실이었습니다. 완전 폐인이 된 꼴로 오락실에서 죽치고 있는 걸 찾아냈죠. 장민성을 저를 보고 도망치려 했는데 저희 아빠가 붙잡아 왔어요. 저는 장민성에게 따졌습니다. 당신이랑 나랑 무슨 사이라고 그런 소리를 했느냐고요. 그러자 장민성이 고개를 푹 숙이며 충격적인 말을 꺼내는 겁니다. 죄송합니다. 정말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사실 제가 형님한테 부탁을 받고. 장민성의 고백은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장민성은 오랫동안 인터넷 도박이나 성인 오락실을 다니며 도박을 즐겼대요. 낮에는 회사 생활을 하면서 저녁에는 도박으로 시간을 보내는 사람이었다고 했습니다. 겉으론 워낙 싹싹하고 건실해 보여서 생각지도 못했죠. 그러다가 빚이 꽤 생겼다고 했고 사채빚까지 손을 댔대요. 그 사채업자들이 회사까지 찾아와 여러 번 난리를 쳤고 결국 이런저런 일로 회사에서도 해고를 당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해고를 앞둔 어느 날 제 남편이 장민성에게 제안을 하나 했다는 거예요. 자기를 좀 도와주면 큰 돈을 주겠다고요. 돈에 눈이 뒤집힌 장민성은 뭐든지 하겠다고 했는데 그게 다름 아닌 저한테 누명을 씌워 이혼을 하려 했다며 제 상간남인 척 해주라고 했다는 겁니다. 알고 보니 저는 전혀 몰랐지만 남편은 이미 만난 지 2년 가까이 되는 상간녀가 있다고 했습니다. 회사 거래처 사장딸인데 거래처에서 이사로 재직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실질적으로 일을 한다기보다 사장딸이라서 그 직책이라고 했습니다. 일 때문에 남편하고 만나다가 눈이 맞은 모양인데 남편은 그 여자랑 새 출발을 하고 싶다고 했어요. 그 여자가 저보다 나이도 어리고 집에 돈도 많고 남편 입장에선 저보다 훨씬 나은 여자처럼 느껴졌나 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차피 임신도 안 되고 시아버지랑 사이도 안 좋으니 그 핑계로 적당히 이혼을 하려 했답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예상치 못하게 제가 임신을 했던 거죠. 남편은 친한 후배인 장민성에게 이런 얘기도 다 털어놨다는데 난임으로 적당한 핑계를 대서 저랑 이혼을 하려 했는데 제가 갑자기 임신을 했다고 하니 너무 기가 막혀 눈물까지 났답니다. 그러니까 제 임신 사실에 남편이 펑펑 울었던 이유가 너무 기뻐서가 아니라 자기가 새 출발해야 되는데 일이 꼬였기 때문에 기가 막혀서 운 거였어요. 저는 그것도 모르고 남편이 울 때 저도 덩달아 울었는데 와, 장민성에게 그 얘기를 전해 듣는데 이가 바득바득 갈리더라고요. 남편은 장민성에게 돈을 주며 상간남인 척 해달라고 했답니다. 사진을 몰래 찍을 테니 저한테 접근해서 적당히 가까이 있는 사진을 찍겠다고 한 거죠. 거짓말로 상관관계인 척 말도 꾸며내고요. 그렇게 저를 부정행위를 한 유책 배우자로 몰아 위자료 한 푼 안 주고 재산분할도 없이 이혼하려는 속셈이었다고 했습니다. 정작 바람을 핀 건 남편이지만요. 그렇게 하고 장민성은 회사를 그만뒀고 남편에게 일정의 돈을 받았답니다. 그런데 남편이 약속했던 돈을 다 안 주고 반만 줬다는 거예요. 그리고 연락 끊고요. 그래서 장민성도 좀 악에 받쳐 있었는데 마침 제가 찾아오니 다 불어버린 거죠. 장민성은 저에게 정말 미안하다며 돈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고 하는데 바람핀 주제에 오히려 저한테 덮어씌우고 이혼하려 한 남편이나 돈만 주면 아무 일이나 다 하려고 한 장민성이나 진짜 똑같은 쓰레기들이더라고요. 저는 머리끝까지 피가 거꾸로 솟구쳤습니다. 배신감을 넘어선 사리가 느껴질 정도였죠. 저희 부모님도 경악을 금치 못하고요. 저는 장민성에게 양심 선언한 거 녹음할 거고 필요하면 법정에서 증언도 해달라고 했습니다. 장민성도 결국 알겠다고 했죠. 남편은 아무것도 모른 채 그 와중에도 계속 저에게 이혼해달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저는 남편놈에게 제가 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하고 처절한 복수를 하기로 했습니다.
저는 그 후 장민성에게 남편에게서 돈을 입금받은 내역과 사주를 받은 것과 관련된 문자 내용까지 모두 확보했습니다. 자백 녹음 파일도 확보하고요. 이것은 단순한 이혼 소송이 아니라 멀쩡한 아내를 누명을 씌워 매장하려 했던 범죄를 증명할 결정적 무기였죠. 저는 변호사를 선임해 이혼 소송과 상간녀 위자료 청구 소송을 동시에 준비했습니다. 그러면서 남편에게는 아무것도 모르는 척 문자를 보냈어요. 그래, 당신 말대로 이혼해 줄게. 대신 임신 중이라 몸도 힘들고 정리할 시간이 필요하니 한 달만 기다려줘. 남편은 제가 드디어 이혼을 결심했다고 생각했는지 신이 나서 상간녀와 대놓고 만난 것 같았습니다. 저는 심부름 센터를 통해 남편이 상간녀와 만나는 증거들을 다 확보했죠. 남편 놈은 그때까지 저와 이혼하고 그 상간녀와 새 출발할 수 있을 거라 기대했을 겁니다. 그 상간녀네가 집이 탄탄하다고 하니 더욱 그랬겠죠. 하지만 남편 놈이 원하는 그런 일은 절대 없을 거라고 이를 갈았습니다. 드디어 약속한 한 달 뒤 저는 남편 회사 감사팀 앞으로 두툼한 서류 봉투를 보냈습니다. 발신인은 법무법인이었죠. 남편이 부하 직원에게 돈을 주고 아내를 불륜녀로 조작하려 한 증거와 그리고 거래처 이사와의 부적절한 관계를 증명하는 자료들이었습니다. 단순 불륜이 아니라 후배 직원을 매수해 이런 일을 저질렀으니 회사 입장에선 단순한 사생활 문제가 아니었을 겁니다. 남편의 회사는 뒤집어진 모양이고 사내 게시판과 블라인드 앱도 그 일로 몽땅 뒤집어진 모양이었죠. 제 남편은 와이프 내쫓으려고 후배 매수해서 자작극 벌이고 뒤로는 거래처 이사랑 바람을 피우고 있던 천하의 파렴치한 인간으로 난리가 났으니까요. 그 일로 회사가 꽤나 시끌시끌했던 것 같고 결국 징계위원회가 열리기도 전에 남편은 권고사직 형태로 쫓겨나듯 회사를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상간녀 역시도 아버지 회사에서 이사 타이틀을 달고 있었지만 실상은 놀고 먹는 무늬만 임원이라고 했습니다. 그 집 역시도 발칵 뒤집혔다고 했어요. 그 거래처 사장님은 자기 딸이랑 제 남편이랑 만나는지 몰랐다가 모든 걸 다 알게 된 모양인데 그냥 불륜도 아니고 본처를 내쫓기 위해 이런 일까지 벌였다는 사실에 기가 막혔겠죠. 제 남편에게 전화를 걸어 다시는 내 딸 주변에 얼씬도 하지 마라 으름장을 놓았다는 얘기를 전해 들었습니다. 상간녀 역시도 남편이 그렇게 진지한 상대는 아니었던 모양이었는지 바로 남편과는 정리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간 시아버지가 저에게 했던 폭언들에 대한 증거도 있었기에 시아버지도 같이 위자료 청구 소송을 했습니다. 소송을 당한 시아버지가 펄쩍 뛰며 전화를 했기에 제가 그랬죠. 바람피고 온갖 더러운 짓, 추악한 짓 하고 다닌 건 내가 아니라 당신 아들이라고. 당신도 남의 집 엄한 딸 잡지 말고 본인 자식이나 똑바로 키우지 그랬냐고요. 저는 살면서 어른한테 저렇게 말해본 적이 없는데 시아버지한테는 너무 맺힌 게 많아서 정말 악다구니를 쓰며 다 쏟아냈던 것 같습니다. 시아버지가 전화 뒤에서도 뒷목 잡고 넘어가는 게 보일 지경이었죠. 저는 진짜 하고 싶은 말 다 쏟아붓고 다시는 전화하지 말라고 하고 끊었습니다. 그 후 남편과는 지루한 소송을 이어갔습니다. 저는 결혼 생활 10년이 되었다며 위자료랑 별개로 재산 분할 반을 요구했거든요. 회사에서 잘리고 상간녀한테도 버림받은 남편은 재산은 포기 못하겠는지 갖은 수를 쓰며 버텼습니다. 하지만 지가 그런다고 법적으로도 안 되겠나요? 저는 위자료는 물론 제가 만족할 만한 재산 분할까지 받아왔습니다. 그렇게 소송을 이어가는 사이에 예쁜 딸아이를 출산했어요. 친정 부모님이 많이 도와주셔서 잘 키우고 있습니다. 그렇게 모든 이혼 관련 처리가 끝이 나고 지금은 아이와 함께 행복하게 잘 살고 있습니다. 남편에게 받은 재산 분할 금액으로 작은 카페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친정 부모님 사시는 아파트 상가예요. 요즘은 그 다사다난했던 지난 일들이 마치 전생처럼 느껴질 정도로 평온하게 잘 지내고 있습니다. 저를 모함하고 벼랑 끝으로 내몰려던 전남편 놈의 악행들. 이런 일까지 당한 사람은 흔치 않을 것 같네요.
하지만 하늘은 견딜 수 있을 만큼의 시련을 준다는 말도 있잖아요. 다르게 생각해보면 제가 그만한 시련을 견딜 수 있는 사람이라는 뜻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험하고 기막힌 일들은 저를 더 단단하게 만들어주는 것 같기도 합니다. 왜냐면 저는 이제 어지간한 일로는 꿈쩍도 하지 않을 만큼 강해졌다고 믿거든요. 얼마 전 시아버지가 딸이라도 좋으니 아이 좀 보여달라며 연락을 했는데 저는 답장도 않고 바로 차단했습니다. 딸아이라고 그렇게 난리칠 땐 언제고 이제 와선 아쉬워하는 그 모습이 어이가 없더라고요. 저는 저희 아이를 위해서 좀 더 마음도 단단히 먹고 굳세게 살 겁니다. 제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